할머니, 저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예요. 명함 받으셨죠? 그 한마디에 나는 꼼짝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용품점 아르바이트는 이미 2주 전에 그 일감을 처리했거든요. 나는 63살. 동네 골목에서 30년간 작은 가정용품점을 해왔다. 빗자루, 세제, 비닐봉지, 바가지 이런 것들을 팔면서 먹고 살던 사람. 그날도 허리가 아파서 점심시간에 잠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처음 들어온 날 서류 작성할 때 본 도장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아직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중반 정도. 단정한 셔츠에 가지런한 머리. 손에는 클립보드.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밝게 웃었다. 급여 관련 서류가 남아서요. 할머니 손도장만 하나 찍혀주면 돼요. 정말 5초면 끝나요. 5초. 뭔가 이상했다. 우리 점포의 아르바이트는 월급이 몇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서류가 남아있다는 건지. 나는 일단 주춤거렸다. 글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의 이름이 떴다. 나는 핸드폰을 받았고 아들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괜찮아? 응, 가게야. 왜? 엄마, 지금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대. 가게에서 직원이라고 하면서 도장을 받으러 간다고 했대. 기존 직원이 받다고 해. 엄마 도장 절대 주지 마.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눈앞에 그 여자를 정확히 보기 시작했다. 도장이 뭐에 쓰이는데요? 여자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냥 급여 관련이라고 했는데요. 급여 관련이면 월급 받을 때 이미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떨렸다. 아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정체 모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박 대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점포관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상호 변경이 필요해서요. 상호 변경? 뭐가 변경된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무겁고 낮아졌다. 세무 관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점포 상호가 문제인데 아드님 명의로 변경하면 다 해결돼요. 아드님 명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남자가 한숨을 쉬듯 말했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게에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방문할 겁니다. 그때 서명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화는 끝났다. 나는 아들이 일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다. 아들, 너 지금 바빠?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뭐 있어? 누가 우리 점포 상호를 너 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했어. 세금 문제라고 해서. 장황한 침묵. 엄마, 그거 절대 하지 마. 나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나갈게. 오후 3시쯤 아들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 엄마, 지난주에 내가 충동적으로 뭘 했어? 뭐 하긴 했는데? 어떤 상담 받으러 간 거 말이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점포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전화가 와서 상담을 받았어. 그때 엄마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냈어. 내 몸이 차가워졌다. 뭐라고? 미안해, 엄마. 근데 그게 다 연결된 것 같아. 그 사람들, 엄마의 모든 걸 알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누세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박 사장님이세요? 점포 관리 관련해서 왔습니다. 정말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끝난다는 말. 어제 그 여자도 5초라고 했는데. 나는 핸드폰으로 아들을 불렀다. 아들, 지금 누가 와 있어? 뭐 하라고?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다. 문 열지 마. 내가 옆에 있고 내가 어디 가든 나도 따라갈 거야. 남자가 인터폰에 다시 말했다. 사장님, 이 서류만 서명하면 점포 세금 관련 문제가 깨끗이 정리돼요. 누가 보낸 거예요? 세무 관련 전담 부서에서요.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 말에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는 기어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상황을 설명했다. 거짓 아르바이트, 의문의 서류, 상호 변경.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현장에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과 차량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나는 인터폰으로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뭔데요? 남자가 명함을 인터폰 카메라 앞에 들이대려 했지만 화면에 명함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서류 작성이 우선입니다. 내 정보는.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이 남자를 마주쳤고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경찰이 인터폰을 눌렀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정체불명의 신분증 같은 것들만 나왔다. 그 신분증들은 정식 신분증이 아니었다. 경찰이 남자의 가방을 살펴보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위임장 같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 맨 아래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뭐고? 경찰의 목소리가 매섭게 떨어졌다. 남자가 입을 닫았다. 경찰이 나에게 물었다. 이 서류 중에 당신 도장이 있습니까? 나는 수십 개의 서류를 살펴봤다. 그리고 나는 내 도장을 찾았다. 정확하게 내 도장이 아무데나 6번이나 찍혀 있었다. 제가 이거 안 찍었어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런 경우 도장을 위조하거나 옛날 서류에서 도장 이미지를 뽑아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비명이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은 남자를 일단 현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경찰은 나에게 중요한 걸 알려줬다. 이 사건 당신뿐만 아니라 동네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도장이 나가면 계속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가 바보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였다. 경찰은 계속했다. 피해자님들의 도장으로 계속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가게 상호 변경, 점포 매각, 대출 신청. 이런 식으로요. 대출 신청. 나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는 건가요? 경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기관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 명의로 등록된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 명의로 등록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은행원이 한참을 말한 후 천천히 대답했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대출이 2건 있습니다. 2건. 뭐라고요? 한 건은 가정용품점 자금 대출이고 한 건은 점포 확장 대출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내 다리가 풀렸다. 내가 몰랐는데
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 벌써 갚아지고 있었단 말인가. 아들이 내 몸을 바쳐줬다. 엄마, 엄마 진정해. 경찰은 그 자리에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대출들이 모두 보이스 계정으로 신청된 거라는 걸 확인했다. 보이스 계정. 이건 내가 아니다. 누군가가 전화로 내 정보를 대면서 신청한 대출이었다. 경찰이 말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대출들을 모두 정지하고 변경 신청을 막는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을 5번 돌았다. 카드사를 2번 갔다. 세무서에도 전화를 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정지시켰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한 주일 뒤에 다시 나를 찾아왔다. 박 사장님,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이 들고 온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이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가 나와 있었다. 가짜 아르바이트를 보내는 사람, 문 앞에서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사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도장을 위조하거나 찍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지휘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경찰이 말했다. 이 조직은 이미 1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당신처럼 가게를 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나는 눈앞이 아득했다. 150명. 그럼 나 말고 다른 분들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부분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계속 대출금을 갚고 있어요. 나는 한숨이 나왔다. 내가 운이 좋았나? 경찰은 계속 말했다. 당신의 경우 아드님의 경고와 신속한 신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서류에 서명하신 뒤에야 깨닫습니다.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계속 경찰에 진술을 했다. 법정에도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한 분은 가게가 팔려가는 바람에 반평생 사업을 잃었다고 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엄청난 빚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그 범죄 집단의 대표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놀랐다. 그 사람은 평범했다. 정장을 입은 일반적인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다. 그 정도면 착한 사람 같은데 내 옆에 다른 피해자가 속삭였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법정에서 한 말.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가게가 정말 싫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이 누군가의 대출금이 되고 내 도장이 누군가의 서류를 만들고 그래도 계속 가게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 인생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다른 분들처럼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가게에서 무언가를 다르게 한다. 도장을 집에 두지 않는다. 서류는 항상 아들과 함께 확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5분이면 끝난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5분이면 뭐가 끝나는 건데요? 그리고 끝난 뒤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역할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챙기던 게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를 챙기는 것. 나는 웃었다. 그건 맞아. 근데 너무 쉽게 말해. 내가 60년을 살면서 처음 배운 거야. 혼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게 셔터를 올렸다. 할머니, 저 직원분 면접 어떻게 봐요? 저희 회사에서 추천했거든요. 그 전화 한 통이 나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놨다. 누구였을까?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민호야, 누가 면접 추천을 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게 내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받은 상담사라고 했던 사람이야.
내 얼굴이 확 굳었다. 뭐라고? 미안해, 엄마. 그 사람이 직원 추천까지 해준다고 해서 엄마 가게에 경험 많은 직원을 보낼 수 있다고.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렸다. 그리고 경찰에 다시 전화를 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나를 받았다. 박 사장님, 혹시 새로운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전체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경찰관은 침착했다. 이 조직은 이미 구속되었는데 그들의 네트워크를 따라가 보니 더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직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요? 당신뿐 아니라 동네 분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있다는 걸.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들을 모았다. 여기 모인 분들 있지. 요즘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걸 설명했다. 거짓 아르바이트, 가짜 서류, 도장 위조, 대출 사기, 그리고 직원 추천이라는 새로운 수법까지.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정말 무서운데. 나는 깨달은 바를 말했다. 주민센터 상담, 은행 상담, 카드 신청. 우리가 어디선가 우리 정보를 내주게 되는 거야.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 지난주에 가게 매출 늘린다고 누가 전화했어. 신청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냈어. 나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요. 당신 명의로 뭔가 나간 게 없는지. 그 아주머니는 결국 자신의 명의로 2건의 신용대출이 신청 대기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경찰은 그걸 즉시 정지시켰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 나는 계속 가게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누가 와서 서명하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그런데 정말 급할 수도 있지 않아?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할머니, 정말 급한 건 당신 가족이 먼저 알려줘요. 낯선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그게 당신 일은 아니에요.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한 분은 식당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남의 가게가 등록되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또 다른 분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빚 때문에 딸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빼앗겼어요. 그분의 말이 계속 내 귀에 맴돈다. 어느 날 나는 또 다른 접촉을 받았다. 이번엔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가정용품점 박 사장님이세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요. 저는 점포 매각 관련 회사에서 왔습니다. 혹시 당신 가게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팔 생각. 나는 조용히 끝까지 들었다. 지금 상업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가게 매각 가격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1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사람들 이제 직접 가게를 사려고 한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고맙지만 저 가게는 안 팔아요. 전화가 끝났다. 하지만 1시간 뒤에 비슷한 내용의 다른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부터는 모든 전화를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업체명, 회사 연락처, 담당자 이름을 물어봐요. 나는 그렇게 했다. 다음 전화가 왔을 때 혹시 당신 회사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나요? 상대가 말했다. 그건
명함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방문하실 수 있나요? 상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이 사기를 막는 건 경찰이나 은행이 아니라 나 스스로다. 그래서 나는 가게에 작은 포스터를 붙였다. 주의 이 가게 주인은 어떤 서류든 당사자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물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웃으며 설명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해졌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한 손님이 말했다. 할머니, 실은 나도 비슷한 거 당했어. 고마워, 알려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안심했다. 이 경험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 범죄 조직의 주요 인물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조직의 일부가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완벽하게 뿌리 뽑기는 힘듭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조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그들의 활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명심했다. 6개월 뒤 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다. 여러분, 저는 가정용품점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 내 가게와 인생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주민들이 조용히 들었다. 누가 와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전화해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당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경험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말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사기꾼들은 당신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실은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강의 덕분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나의 일상은 조금 바뀌었다. 가게 도장은 집 금고에 잠가둔다. 서류는 무조건 아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본다. 그리고 전화는 모르는 번호면 받지 않는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안전해졌어. 나는 웃었다. 안전함이 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조심한다는 건 알았어. 한 해가 지났다. 경찰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박 사장님 덕분에 14명의 추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요. 나는 눈물이 났다. 14명. 그럼 지금까지 적발된 전체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 가게 한 개를 지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200개를 건진 거겠구나. 요즘 나는 가게에서 부침을 붙이거나 국을 끓인다. 그리고 손님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 할머니가 사기꾼한테 당했던 거 뉴스에서 봤어. 그런데도 계속 가게를 하고 있네. 나는 그런 말들을 듣고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가게는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건 이것이다. 세상은 분명 위험하다. 그리고 혼자라면 더 위험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서로 그 위험을 나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정보를 달라고 하면 먼저 당신 가족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 신고할 정도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고는 당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봤다면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조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 세 가지는 제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눌러주세요. 특히 알람 설정이요. 그래야 다음엔 더 큰 반전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